여기 이제 저 경영학 초심자를 위한 약간 용어 같은 거 배우는 데라서 열나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경영자의 분류를 보죠. 재미가 없지만 제가 최대한 재미있게 어떻게 해볼게. 한번 기대해봐요. 이게 경영자의 분류 계층에 따른 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를 그냥 뭐 여러분이 공기업 가시면요 일로 갑니다. 비관리직 종업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직함이 없고 그런 일로 들어가는 거죠. 맨 처음에 들어가면 초짜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승진을 하면 뭐 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일선 경영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게 First Line Manager라고요. First Line Manager. 이게 왜 First Line Manager냐면 이 비관리 종업원들하고 이 같은 이게 첫 번째 선에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일선 경영자 First Line Manager라고 해요. First Line. 이거 하급 관료들입니다. 부장이 First Line Manager야. 부장님이 저기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회식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뭐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장이 First Line Manager.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 슬퍼 여러분. 보통 여러분 입사하시면 비관리직 종업원으로 입사를 해서 정년퇴임을 뭘로 하는 거야? 보통 First Line Manager로 끝나요. 보통. 그렇죠? 이거 여기 제일 꼭대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탑 매니저라고 하면 최고 경영자. 이거는 공기업에서는 여기 가려면 이제 연락 두각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일반 기업이라면 이건 성이 중요합니다. 성이. 롯데는 이제 신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저 재벌 그 후손 아니면 그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탑 매니저하고 이 퍼스트 라인 매니저의 중간을 우리가 이제 미들 매니저 뭐 이렇게 합니다. 미들 매니저. 이 중간 관리자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한 사장, 뭐 부사장, 뭐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이라면 여기는 한 회사로 치면 이사급 되는 사람을 이제 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로서는 미들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가면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뚫으시면 요거는 이제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경영자를 뭐에 따라서 분류한 거야? 이게 계층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게 기준 같은 것도 이게 쓸데없이 그런 걸 좀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예요? 이게 하이어라키. 기업에는 항상 이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피라미드로 생기잖아. 위로 가면 갈수록 이게 자리가 적잖아요. 자리가 적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어떻게 돼? 이제 누군가는 이제 좀 못 올라가고 뭐 정체되거나 아니면 이제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그만둬야 되고 뭐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층에 따른 분류예요. 계층에 따라서 한번 볼까요? 그것에 최고 경영자 탑 매니저가 있고 중간 경영자 미들 매니저가 있고 정말 일선 경영자 퍼스트 라인 매니저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오른쪽에 이제 소유에 따른 분류 보세요. 경영자는 또 소유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 경영의 기본은 무조건 소유 경영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에 뭐 할까? 아까 제가 오전에 제 차 뭐 저 엔진 오일 갈 때가 돼가지고 엔진 오일 갈러 갔는데 그 엔진 오일 가러 갔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좀 유니폼 입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유니폼 안 입고 이제 청바지 입으신 분이 제 차 거기에 있는 분이 엔진 오일 가는 거를 이제 그 옆에서 이제 구경하고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작업하는데 뭐 이렇게 좀 어두우니까 불 같은 것도 비춰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한테 가서 뭐 창업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저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그런 샵을 내려고 거기 와서 지금 현재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마다 뭐 엔진 오일 뭐 가는 방법이 다 다르고 하니까 그냥 이제 내기만 하면 뭐 안 되니까 거기 와서 이제 한 몇 개월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이 예를 들면 뭐 자기 돈 한 저기 성남 쪽에다가 개업하려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이제 워낙 가게세 뭐 비싸고 하니까 이제 성남 쪽에 하시는데 그래도 뭐 투자는 한 3억 뭐 2, 3억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3억 투자해 놓고 이제 나 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매니저한테 맡겨놓고 나는 이제 놀아야지 이렇게는 안 되지. 그렇죠?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경영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유 경영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한 10억 모아가지고 회사 차렸는데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맡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업 경영의 기본은 소유 경영자예요. 소유 경영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저 롯데월드를 짓는 데만 돈이 3조 원 정도 들었대요. 저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짓는데 3조 원. 3조 원이면 얼마냐면 3조 원입니다. 3조는 3조인데 이거를 쓰면 우리나라는 이제 단위가 미국은 동그라미 3개씩 되지만 이건 동그라미가 이게 우리나라는 4개씩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3하고 동그라미가 이게 이제 3만, 그 다음에 3억, 이게 3조입니다. 이게 3조야. 이 동그라미 몇 개야? 12개지, 12개. 와, 이게 3조야. 그러면 이게 3조는 1억이 몇 개 있는 거야? 1억이 동그라미 8개죠. 1억이 3만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1억씩 투자한다고 하면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10억 곱하기 3천 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액을 모아서 큰 일을 하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3조짜리 건물 지으려면 진짜 10억씩 낸 사람들이 3천 명이 있어야지 그게 3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돈을 모은 경우에는 이 불특정 다수에게 큰 돈을 모아서 우리가 큰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같은 형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 경영 주인이 해야 되는데 이게 3천 명이 전부 다 주인이니까 내가 할게 이렇게 돼서 막 전부 다 나서면 어떻게 해? 이게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저 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면 2번에 이제 전문 경영자가 나옵니다. 전문 경영자. 3천 명이 모여서 야, 우리 돈을 가장 많이 불려줄 수 있는 놈에게 회사를 맡기자. 뭐 이 중에 있어도 괜찮고 이 중에 없어도 걔한테 맡기자는 거죠. 경영 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등장한 사람은 이제 전문 경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 경영자는 뭐예요? 소유권도 있고 경영권도 있는 사람이고, 전문 경영자는 소유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권만 갖고 있는 거죠. 그것도 경영권을 어떻게? 주주에게 위임을 받은 거죠. 위임. 그런 걸 이제 전문 경영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전문 경영자는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주식회사가 이 근대적인 주식회사 형태가 생겨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을 받아서 나온 그런 큰 회사가 생기면서 나온 게 이제 전문 경영자죠. 네. 우리나라에도 뭐 전문 경영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은 뭐 사실 이재용 그 사람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그 삼성에 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끌고 나가는 거죠. 네. 저 삼성전자 요쯤 올라가면요, 삼성전자 등기 임원 평균 연봉이 1년에 80억이야. 삼성전자 등기 임원 평균 연봉이 8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뭐 80억보다 적고 누구는 80억 이상 정도 되는데 어쨌든 80억 정도지. 80억이면 이제 1년에 로또를 한 4번 정도 맞는 거지. 4번 이상만 보통 한 번 맞으면 얼마 받죠? 10 몇 억이잖아. 맞아봤어요? 네. 이거 제 수업에 로또 2등 나왔었어요. 제 수업 학생 중에 로또 2등 나와가지고 하루는 저한테 커피를 사놨어요. 여기다 이제 슬리브에다가 로또 당첨 기념이라고 해놔가지고 야 5천 원짜리 됐냐? 이렇게 했더니 2등 됐대. 그래가지고 이걸로 안 된다고 제가 했더니 그 다음날 나한테 2불짜리 하나 더 주던데, 행운의 2불짜리 있죠? 그거 2달러짜리 그거 하나 더 줘서 커피와 2불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걔한테 기를 받아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샀죠. 완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그게 또 되는 사람들은 또 된대. 자기가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사면서 이게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올 리가 없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온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얼마 전에 로또 한번 샀었어요. 제가 그 동호대교 건너서 출근하고 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거기에 이제 가로등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가끔 그 새들이 앉아 있는데 그 밑으로 진짜 출근 시간에 수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하필 내 차에 새똥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당첨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로또 사라고 해서 로또 안 사다가 가서 10,000원 넣지 했죠. 정말 한 장도 안 됐어요. 정말 이게 보통 한 번 5천 원짜리 되잖아. 그도 안 됐는데. 와 정말 그래서 완전 좌절했죠. 자, 전문 경영자 그 밑에 한번 표를 볼까요? 19페이지의 중간에 소유 경영자 장점. 이게 자기 회사야. 이게 소유 경영자는 보통 어디에 있어요? 보통은 이제 중소기업이죠. 뭐 여러분 뭐 혹시나 뭐 부모님이나 뭐 아시는 분 중에 중소기업 경영하신 분 있으면 자기가 돈 내서 자기가 회사 차려고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유 경영자예요. 그래서 장점, 강력한 리더십,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자기 회사니까
과감하게 경영 혁신도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사장님이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도 있죠. 회사가 보통 작고 하니까. 반면 단점은 이제 가족 경영, 족벌 경영의 위험. 이게 뭐 가족들끼리 막 이렇게 해먹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개인의 이해와 회사 이해 혼동. 이게 사실 개인이 직접 운영하지만 또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회사는 법인이고 이제 자기는 개인이니까 거기 회사 돈은 어차피 약간 공적인 걸로 써야 되는데 이게 사적인 걸로 막 그런 회사 돈 가지고 저기 강원랜드 다니고 이런 사장들도 꽤 있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능력 부족. 능력이 부족하면 뭐 아버지가 물려줬는데 능력이 부족하면 망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잘 돼도 부와 권력 이런 걸 또 독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재벌 기업들의 폐해가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문 경영자는 자기 회사는 아니지만 경영자들이 그걸 시켜서 자기가 경영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은 경영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민주적 리더십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토론도 하면서 설득도 해가면서 이런 걸 써야 돼. 자기 회사라고 하면 합시다 이렇게 하면 게임 끝이지만, 예, 자기 회사가 아니잖아. 그다음에 이제 경영의 전문화. 그다음에 자기 회사가 아니니까 사실은 좀 과감하게는 못해요. 자기 거면 뭐 야 내가 책임질게 과감하게 이렇게 하지만, 예, 자기 회사가 아니고 이제 자기가 맡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좀 안정적 성장 추구하죠. 과감하지는 못하고. 단점은 뭐냐면 보통 이게 전문 경영자 임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 경영자야. 그래서 이제 연봉을 한 20억 받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3년 임기가 돼 있는데 20억씩만 월급만 받아도 보너스함이 월급만 받아 60억 받잖아. 계속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계속 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제 임기 동안에 뭔가 이게 좀 약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임기가 제한돼 있고 해서 약간 이제 그 임기 동안에만 뭐 별탈 없도록 돌아가게 하는 그런 약간 보신주의, 자기 몸 약간 보호하려는 그런 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3년 동안에 뭔가 보여줘야 된다. 맨 끝에 있는 단기적 이익에 집착. 3년 동안 뭔가 이제 보여줘야 그 다음에 또 재신임 받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니까 뭐 당연히 장기적인 전망을 회사를 좀 장기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건 좀 생각을 좀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주의 이해관계 경시. 일단 이제 자기 이익이 먼저인 거야. 사실은 자기가 주주의 명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사실은 주주의 이익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자기 이익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주주보다는 이제 자기가 먼저인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주주의 이해관계 경시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뒤에 가서 배우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대리인 문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agency problem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기업 시험 보고 합격해서 이제 예를 들면 입사할 때까지 한 달 텀이 있어서 해외 여행 간다고 하면 비행기표 뭐 살 거야? 뭐 네이버 연락 들어가가지고 막 찾아보면서 막 매일 보면서 막 연락 싼 거 막 경유를 막 3번 하더라도 막 싼 거 사려고 하겠지. 하지만 회사 카드로 비행기표 산다고 하면 뭐 삽니까? 뭐 그냥 바로 사죠. 뭐 그냥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야지 편하잖아. 예, 밥도 입맛에 맞고 영화도 입맛에 맞는 영화 틀어주고 하니까 그러면 바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끊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리인 문제야.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하면 굉장히 아깝지만 이게 이제 남의 돈을 자기가 집행할 때는 자기가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건데 대리는 항상 보면 이제 뭐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자기 편한 거. 당연히 대한항공 경유 피곤해서 일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본인 걸로 산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의사결정하려고 그게 대리인 문제예요. 대리인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반대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대학 다닐 때 보니까 과 대표 이런 애들도 보면 그 회비 가지고 약간 좀 뭐랄까 좀 쓸데없는데 쓰고 이런 애들도 약간 있더라. 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도 조금 쓰고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그런 거는 이제 절대 허투루 안 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회비가 이게 어떤 건데 이게 애들이 나한테 이게 다 쌈짓돈 해가지고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 허투루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 관리 잘하면서 막 쓰면 전부 다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막 저기 공고하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스튜어드십이라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튜어드십이라고 합니다. 이게 청지기 정. 이거 반대예요.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뭔가 이게 좀 빼돌리고 자기 이익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자기 이익보다는 좀 뭐죠? 자기한테 일을 맡긴 사람 위주로 하는 걸 스튜어드십이라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 정권 맡았던 사람들은 약간 위에 약간 그랬죠. 자, 그다음에요. 그 19페이지에 있는 표 그거는 시험에 그 갖고 납니다. 19페이지 표 소유 경영자, 전문 경영자 장단점 뭐 이거는 시험에 나니까 그거 좀 체크해 놓고 보세요. 근데 그 사실 그거가 양이 많기 때문에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딱 보고 좀 이해는 하셔야 돼. 그걸 사실 제가 외울 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 좀 그래도 약간 외워야 돼요. 뭐 외울 건 외우고 뭐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100% 암기로 커버하기에는 책이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렇진 저도 뭐 그렇지는 못하죠. 그 다음에 수평적 차원에 분류해 보면 직능 경영자하고 일반 경영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저 7급 국가직 시험에 났던 건데요. 펑셔널 매니저는 뭐냐면 어떤 특정 그 기능의 전문가를 펑셔널 매니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입사해서 마케팅 부서에서 막 계속 한 15년 일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마케팅에 좀 전문가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직능 경영자 이게 펑셔널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게 회사에 가면 이제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펑션들이 있어요. 뭐 생산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돈 관리인 뭐 재무나 회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회사 관리하는 총무 이런 업무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펑션이 있는데 이런 펑션 그 한 개만 전문가.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봐. 뭐야? 스페셜리스트예요. 스페셜리스트를 보통 펑션 저 직능 경영자라고 합니다. 한 분야에 우리가 여러분 전문가가 있고요. 보통 이제 전문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영어로 스페셜리스트. 아주 좁은 범위의 어떤 그런 뭐 마케팅 이런 거의 전문가를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고 전문가는 이거는 영어로 프로페셔널. 이게 프로페셔널은 뭐냐면 교육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그런 직업군을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환자 보려면 몇 년 공부해야 돼요? 의대 6년에 인턴이 몇 년이지? 인턴 4년이야? 인턴 레지던트 하고 그러면 한 합쳐서 4년이야? 난 더 되는 거 알고 있는데 6년 하고 거의 전문이 되려면 한 10 몇 년 걸린다는데 그런 거야. 그런 게 이제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공기업 가시면 공기업 입사해서 거기서 배우면서 일을 하면 되지만 전문가는 그냥 만약에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그냥 법무법인 가서 그때부터 바로 그냥 뭐 소장 뭐 이렇게 막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걸 이제 전문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없어. 워크라이프 밸런스 요즘에 워라벨 뭐 이런 거 따위는 없어.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무슨 뭐 의대 인턴 레지던트리 굉장히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합니다. 사요나라 이렇게 하고 집에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막 병원에서 그 사람들 막 거의 잠도 못 자고 막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전문가가 되려면 전문직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어쨌든 여기 펑셔널 매니저 뭐예요? 이게 스페셜리스트예요. 스페셜리스트. 그다음에요. 이번에 일반 경영자들 회사 내에 보면 이걸 제너럴 매니저인데 이건 이제 제너럴리스트라고 보면 돼요. 이게 여러 가지를 이제 다 좀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제너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제너럴리스트는 이제 주로 어떤 업무를 하냐면 이 부서 간의 업무를 좀 이렇게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너럴리스트입니다. 제너럴리스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행위들은 전부 다 법으로 뭔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청와대에서 그거를 하기로 하고 행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준비는 하지만 그게 입법부에서 그 법안을 만들어줘야 뭐 그런 정책을 시행에 옮길 수가 있지. 사실 뭐 대통령령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제한적이죠.
뭐 제일 중요한 건 예산 같은 건데 뭐 예산 같은 걸 많이 해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고 뭐 일자리 확충 이런 데 쓴다고 해도 그 예산은 사실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그 청와대에 이제 무슨 수석 그분이 뭐 하냐면 그 저기 국회와 정부와 뭐 이런 이게 삼각형에 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약간 가서 읍소도 하고 좀 뭐 활동을 조종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기로 했으니까 팀플레이 하자, 팀킬을 하지 말고 팀플레이 하자 이런 거를 이제 조종하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회의를 옛날에 참여정부 때 보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그래서 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당과 정부 뭐죠? 국회에 있는 그런 사람 당하고 정부하고 청와대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거 정책 조율 같은 걸 하더라고.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을 이 제너럴 매니저라고 해요. 제너럴 매니저. 여러 분야의 업무를 이제 같이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조정과 통합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뭐 2번 같은 거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1번이 안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스페셜리스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른쪽에 제가 팁으로 써놨군요. 넘어갑시다.